텍스트 마이닝 과정 중에서 네 가지 이제 스텝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스텝,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를 보통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처리 과정 그러면 뭐 일단 이 텍스트 마이닝을 이제 공부하고 나면 뭐 익숙한 그런 표현이죠.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은 전처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처리 과정 그러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전처리 과정이라는 표현보단 그냥 정제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초보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처리 과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사진을 올린 것처럼 뭐 콩나물도 우리가 사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면 뭐 그냥 바로 그냥 그 뭐라 그러나요? 뭐 끓여가지고 음식을 할 수는 없죠. 그죠? 좀 그 깨끗하게 세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보다 보면은 적절치 않은 콩이 있어야 되는데 콩나물이 아니라 뭐 다른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콩나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실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 다 제거하고 닦아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정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처리 과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 그대로 콩나물 그 끓이기 전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처리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전처리 과정도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전처리 과정을 좀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하자면, 먼저 첫 번째는 그 콩나물을 가져왔지만은 콩나물 중에는 콩나물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내가 가져온 이제 메시지 중에서 적절치 않은 메시지들이 뭐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소비자들의 어떤 일반적인 의견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긁어 모은 건데 기업체의 어떤 상업적인 어떤 광고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적절치 않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부적합한 메시지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같은 콩나물에 해당되는 그런 적절한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분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명백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적합한 메시지 안에서도 쓸모없는 뭐 이거를 이제 불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이 분야에서는 쓰는데 불용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필요 없는 쓸모없는 그런 텍스트를 이제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용어 사전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하고 문법 구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그 스티밍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잘라내서 버리는 거죠. 뭐 콩나물도 우리 보면은 그 음식하실 때 보면은 주부들 음식하는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꼬리 쪽 꼬리라고 해야 되나 뿌리 쪽 그런 쓸모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그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적절치 않은,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불용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잘라내고 나서도 여전히 손으로 봐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표현이 다른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른 경우에 이것들을 같은 표현으로 단일화시켜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레마타이제이션, 레마타이제이션의 표현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흔히 쓰는 표현인데요.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은 이제 사전에 있는 표준 단어, 표제어로 통일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표제어 작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업을 역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다시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 콩나물을 사왔는데 콩나물 아닌 것도 있겠죠. 예, 이런 그 부적합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게 4가지 부류의 부적합한 메시지들이 존재를 해요. 그 첫 번째는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용 메시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그 일반인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내가 이제 보통은 이제 분석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 경우라면은 상업용 메시지는 그 분석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기업 입장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제품에서 이제 자화자찬을 한다거나 과대 어떤 그런 그 포장을 해서 표현한다거나 어찌됐건 우리 분석 목적에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업용 메시지들을 제거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자동차 같은 경우가 특히 이런 그 웹 텍스트를 분석할 때 이제 어려운 이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의 그 블로그에도 이게 이제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고 그 자동차 딜러 같은 사람들,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회사, 뭐 그 자동차 제조 회사는 아니고 큰 기업은 아니지만 일반인은 또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서 이게 기업의 어떤 상업용 메시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포맷으로 뭔가 다른 글을 잔뜩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그 자기 그 하고 싶은 얘기나 정보나 안내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밑에 붙이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업용 메시지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광고성이나 PR성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게 많은 게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 많고요. 금융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도. 예, 그리고 뭐 부동산도 역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그 상업성 메시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충실하게 이제 그 발라내야 돼요. 삭제해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 적절치 않은 메시지는 상업성 메시지하고 비슷한 거죠. 결국에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알바를 고용해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알바를 고용해서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 메시지 밑에 댓글에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해서 글을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을 100% 색출해서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충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뭐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요. 또 그 상당 부분은 색출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세 번째는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동명이품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동일한 이름에 전혀 다른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그 동일한 그 제품 이름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긁게 되면 원치 않는 전혀 다른 제품에 대한 글들이 이제 막 섞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그 한국 야쿠르트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죠. 뿌요라고 하는 이제 어린이용 그 요구르트가 있는데 이 뿌요 같은 경우에도 이 보시면 지금 이제 연도별로 그 뿌요에 대한 글을 긁고 그 뿌요에 대한 글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랭킹을 매겨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는데 2007년, 2008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뿌요라는 이름의 제품은 이 한국 야쿠르트의 이 맛있는 요구르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 정도에 가보면 갑자기 시리즈라거나 뭐 게임이라거나 PC라거나 이런 그 낯선 표현들이 이제 쭉 올라오죠. 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요 시기에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모바일 게임 중에 이 뿌요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는 모바일 게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때문에 이 메시지가 지금 저희가 뿌요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잔뜩 읽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원치 않은 야구르트에 대한 글이 아닌 거죠.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이 갑자기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서 분석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모바일 게임에 관한 메시지를 따로 또 분리해내야 되겠죠. 저는 이거를 그냥 동명이품이라고 그냥 표현하는데요. 이 동명이품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동일한 메시지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뭐뭐뭐는 뭐뭐뭐뭐로 인해서 별로다라고 하는 아니면 뭐뭐는 뭐뭐뭐뭐해서 매우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쳐요. 근데 그 표현이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한자도 틀리지 않고 아주 동일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계속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동일한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그 문장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여기저기 남기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없애야 될까요? 이걸 남겨둬야 될까요? 분명히 뭐 이 사람이 일반 소비자라면 이 사람의 의견인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뭐 동일한 표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개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다면 이거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쓴 문장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빈도수가 높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격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에 되게 민감하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일부 사람들이 그 표현들을 많이 쓴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가격이란 말을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메시지가 중복이 되는 경우엔 문제가 하나는 소수자의 의견이 대중의 의견으로 확대 해석되는 그런 일반화하게 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런 동일한 표현을 여기저기 갖다 붙였을까? 네. 아마도 확률상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쪽은 그런 경우 많아요. 뭐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똑같은 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붙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할 경우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떤 그 금전적 대가를 받고 그 글을 여기저기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 역시 순수한 소비자들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상업성 메시지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이제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팸성 메시지나 또는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트윗이라는 그런 아주 편한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던지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표현을 갖다가 보고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던지고 저 사람은 또 이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던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 동일 메시지가 중복되는 경우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예. 사실 근데 이 네 번째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엑셀에도 사실 보면은 이거 동일한 메시지를 한 번에 줄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뭐 코드를 짜가지고 이거 없애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사실 가장 쉬운 부분이죠.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부적합한 메시지들이 적어도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그냥 딱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는 일단 그 메시지가 스팸성 메시지가 뭐건 간에 이 메시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가지 방법은 일단 그 텍스트에 대해 잔뜩 모은 다음에요. 그 중에 일부 샘플을 이제 뽑아서 그 샘플 내에서 일일이 내가 적절한 메시지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내가 일일이 분류하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서. 그리고 나서 이 부적절한 메시지에만 나타나는 그런 주요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걸 뭐 눈으로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는 적절한 메시지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2개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적절한 메시지만 가지고 빈도 분석을 해서 최빈도부터 이제 쫙 보고요. 부적절한 메시지만 따로 빈도 분석을 따로 해서 거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그 표현들을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그 2개를 비교해 보면 부적절한 메시지에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세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연락 요망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부적절한 메시지만 주로 나오는 표현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키워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가 포함된 그런 메시지들을 모두 제거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반복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상업용 메시지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 이 콩나물 사왔는데 콩나물이 아닌 것들을 털어내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했고요. 자, 2번째로는 이제 콩나물만 남았어요. 말 그대로 적합한 메시지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콩나물 중에도 일부분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먹을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텍스트들을 이제 또 제거를 이제 해야겠죠. 제거를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단순하고 좀 약간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일일이 사람이 보고서 분석 목적에 따라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 표현들, 언어적 표현들을 일일이 그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걸 이제 사전이라고 보통 표현 많이 하는데 어떤 그 파일 안에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표현들을 일일이 다 거기다 적는 거예요. 다 일일이 적어놓고 처음 한 번 분석을 할 때는 뭐 굉장히 고생스럽겠죠. 이 사전을 일일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점점 반복을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그 사전이 굉장히 충실해져서 나중에는 굉장히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일일이 그런 표현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그 파일에다가 다 적어놓는 거죠. 적어놓고 그 메시지에서 해당되는 표현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다 블랭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불용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언어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많고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부류의 이제 제거를 해야 될 부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아무튼 뭐 뒤에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어찌됐건 간에 뭐 이런 그 도움이 되지 않는 언어적 표현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왜 제거해야 하냐? 뭐 당연한 얘기예요. 첫째는 분석할 때 뒤에 걸 그대로 놔두고 분석을 하게 되면 물론 나중에 뒤에 결과를 해석하거나 할 때 거기서 또 뭐 이건 무시하자 뭐 이런 표현 필요가 없으니까 해도 돼요. 하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용어를 초기에 최대한 많이 없애는 게 그 뒤에 그
거기에 분석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적,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노력,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많이 그 세이브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절약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불용어 처리예요. 불용어를 먼저 삭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불용어가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렇게 쓸만한 게 없습니다. 실제 그 여러 뭐 파이썬이나 R이나 보면은 특히 외국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불용어 사전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불용어 사전을 이용해서 내가 적지 않고도 일단 그거를 이용해서 왕창 이제 그 불용어를 제거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불용어 사전이 제대로 된 게 없고요. 일부 개인적으로 어떤 검증되지 않은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도 그분들도 참 대단한 게 본인들이 맞는 거를 공유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 불용어 사전에 그 들어가는 단어가 그리 많지 않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불용어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다른 분들이 몇 개 안 되지만 공개한 그 불용어 사전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제 그 한계점은 뭐냐면 이 불용어 사전의 목적에 따라 이 불용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불용어들을 이제 적어 놓았는데 그게 이제 적절치 않고요.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이제 분석은 비즈니스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제품을 갖다가 개발하고 홍보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케팅 관점에서의 분석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표현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표현들이 있고 중요한 표현들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필요 없는 표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불용어 사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불용어 사전의 그 리스트가 적절치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문제가 큽니다. 첫째는 그 불용어라고 해봤자 양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얘기하는 불용어가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는 표현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나나 우리를 불용어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그 마케팅 관점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란 표현이 나오면 친구들이 소비를 어떻게 했구나. 그다음에 뭐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했구나. 이런 식의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나, 우리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불용어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이건 뭐 아주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용어인데 불구하고 그걸 불용어로 처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일부 불용어 사전들을 누가 공개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불용어 사전들이 대부분 적절하지 않다. 예, 양도 부족하고 적절하게 선별된 불용어가 아닌 용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불용어 사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도 뭐 양이 많진 않아서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양을 좀 충실히 늘렸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불용어 사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불용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불용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크게 또 말 그대로 무의미한 불용어와 유의미한 불용어가 존재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미 불용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분석 목적에 관계없이 누가 봐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그런 텍스트를 저는 지금부터 무의미 불용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미 같은 것들 보면 상당 부분이
그렇고요. 조사들도 보면 그래요. 뭐뭐의, 뭐뭐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호나 심볼들, 그죠? 샤프 표시라거나 뭐 쉼표라거나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의미가 담기지 않은 기호나 심볼들. 대표적인 예가 쉼표, 따옴표, 마침표, 세미콜론, 목차, 숫자 뭐 이런 것들. 숫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애매해요. 어떤 분석에서는 숫자를 우리가 캐치해서 이제 그 분석에 넣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숫자들도 상당 부분은 분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이런 기호 심볼들 중에 감정의 표현에 쓰이는 그 기호 심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하트 표현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무의미 불용어는 또 아닌 거죠. 예, 이것들은 또 살려놔야죠. 뭐 이것 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의미가 아예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지만 일일이 딕셔너리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미 불용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짐작한 것처럼 그 용어 자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저는 경영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불용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의미나 정보를 갖지 못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 분석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들 또는 강조 또는 중복되는 어떤 상당수의 어떤 부사들이 보면 실제 분석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매우라거나 진짜라거나 이거는 매우 뒤에 있는 어떤 표현이 진짜 의미를 갖고 매우는 물론 똑같은 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매우가 들어오게 되면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강조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목적에 따라서 이런 강조하는 표현들이나 그 밖의 부사들을 제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미사 같은 경우 보면 상당수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제거해야 되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 보니 뭐 이런 식의 표현들. 하지만 반면에 또 전미사라고 무조건 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싶다 같은 경우 이 싶다 이런 거는 전미사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굉장히 사실은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살려둬야죠. 결론이 뭡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무조건 뭐 전미사면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따로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뭐 접속사들, 뭐 그래서 결국 반면에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요 중에 뭐 특히 뭐 하지만이라는 표현이라거나 반면에, 그죠? 예.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남겨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파이썬이건 R이건 간에 그 불용어 처리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현재 한국어 불용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뭐 우리나라 그 불용어 사전을 누가 그걸 만들어 놓고 처리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어 불용어 사전을 만들어 놓고 이걸 써야 될 텐데 현재는 그런 마땅한 게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불용어 사전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실제 기존에 있는 불용어 사전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그 불용어 사전을 이제 가지려면 자체적으로 또 불용어 사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만든 불용어 사전은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불용어 사전을 갖다가 다운로드해서 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불용어 사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수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불용어 사전을 그 공개하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JLab 마이너라고 하는 이제 그 웹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불필요한 그 콩나물들을 없애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콩나물의 끝에 있는 뿌리 이제 부분들을 잘라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용어 사전 방식이 굉장히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좀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는 좀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텍스트를 어떤 문법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잘라낸 다음에 그 중에 그 어휘적 의미가 없는 부분을 그 불용어가 아니라 문법적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방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거를 텍스트를 토크나한 다음에 토크나라는 건 잘라낸 거죠. 그 잘라내는 기준은 뭐 언어마다 다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띄어쓰기,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말해서 문장의 마침표라거나 뭐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잘라낼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이 텍스트를 잘라낸 것이 있고 잘라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그 잘라낸 그 토큰들을 지금부터 제가 이 전체 문장을 말뭉치라고 표현한다면 이 말뭉치를 잘라낸 부분, 그 작은 그 하나의 단위를 토큰이라고 표현할 텐데 이 토큰을 다시 이제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서 더 잘라내서 버리는 거죠. 이걸 하려면은 형태소 분석이 필요합니다.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태소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언어에서 가장 그 작은 단위를 우리가 보통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뭉치,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이 메시지를 형태소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데 이 형태소도 크게 의미를 갖고 있는 구체적으로 언어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가 있고요. 이 실질 형태소가 말 그대로 어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근이 있고 그 밖의 것들 문법적으로는 어떤 그 역할을 하지만 언어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형식 형태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조사라거나 뭐 접사라거나 뭐 어미라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꼭 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수사, 뭐 대명사, 뭐 관형사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살리고 그죠? 사실 그 어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살릴 것도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내가 일일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판단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토큰을 한 다음에 이놈들을 형태소 분석을 해서 문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친구가 예쁜 케이크를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잘라내냐? 뭐 말 그대로 여기서 친구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쁜 케이크를 먹었다. 이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를 다시 들어가 보면 이 친구는 친구라고 하는 어근하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조사로 이루어진 거죠. 예쁜 같은 경우는 예쁘
니은. 케이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케이크 플러스 을. 그 다음에 먹, 엇, 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요 어근이 남는 건 요 친구, 그 다음에 예쁘, 케이크, 그 다음에 먹, 요 정도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친구 예쁜 케이크 먹었다 중에서 친구 예쁘 케이크 먹, 요 네 가지만 단어가 남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다뤄야 되는 문자들이 사라지겠죠. 그죠? 예.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형태소 분석에서 뭐 용어를 잠깐 정리하자면 형태소라는 건 이제 어휘적 어떤 또는 문법적 의미를 담는 그런 이제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형태소 분석이라는 건 이렇게 말뭉칠 형태소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서 잘라내고 그것들을 다시 더 쪼개는 파싱하는 일. 파싱이라는 걸 또 쪼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 문법적으로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 표현인지 품사를 갖다 붙여주는 작업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파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토큰이라는 말은 이제 이 문자열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눈 경우 이 단위가 바로 토큰이 되는 것이고요. 한글 형태소 분석기 같은 경우 사실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 거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걸 써야 될 텐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NLTK를 이제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말씀 잠 드렸는데 NLTK는 이제 파이썬에 쓰는 일반적인 그런 자연어 처리를 위한 이제 패키지고요. 이 중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메소드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한글의 경우에 이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패키지가 바로 이 NLPY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 NLTK를 이용해서 뭐 파싱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쪼개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NLP를 이용해서 사실은 그 형태소 분석을 갖다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소 분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NLTK를 이제 이걸 안에서 이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그 NLTK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뭐 이걸 일일이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메캅이 그래도 그중 가장 좀 처리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처리 후에 그 정제된 그 퀄리티도 질적인 어떤 수준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메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 쓰다가 더 적절한 게 있으면 뭐 다른 걸 쓰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이제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파이썬을 가지고 이 형태소 분석을 이제 한다면 아주 그 핵심이 되는 것만 짤막하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야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쪼개냐? 일단 그 KNLPY를 이제 호출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메캅을 이용해서 이제 형태소 분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놓고 이제 메캅도 있는 이 FOPS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그 형태소를 추출하는 이제 그 함수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문장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각조각을 해가지고 반환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마 한꺼번에 잘라서 한꺼번에 붙여서 이제 반환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실제 코드를 가지고 돌려보면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특정 품사 추출인데, 예를 들어서 이 문장 내에서 내가 명사만 내가 뽑아서 쓰겠다. 주로 많이 뽑아 쓰는 게 바로 명사나 뭐 형용사나 동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특히 명사 많이 쓰는데, 명사를 뽑아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 나운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뽑아내면 SK 하이닉스가 뽑아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뽑아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이 세 개가 이제 뽑아져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뭐 품사를 갖다 정보를 붙이겠다, 자동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포스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뭐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반도체만 보도록, 반도체를만 보도록 하죠. 반도체를 해서 반도체를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 맥캅에서 약속한 이제 표현으로 해서 NNG라고 해서 이 품사를 갖다가 여기다가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 조각조각마다 이게 뭐 명사다, 동사다, 뭐 형용사다, 뭐 이런 것들을 옆에 이렇게 가로 형태로 해가지고 페어로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걸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예. 자, 이 정도면은 어떻게 이 말 뭉치 안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잘라내는 거,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표현들만 뽑아내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충분히 감이 오셨을 거고요. 뭐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좀 이제 익숙해진 상태라면, 프로그램 쓰는 게 좀 익숙해진 상태라면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콩나물도 사실은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꼬리 부분을 잘라내거나 이런 걸 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 표현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우리가 빈도 분석을 하거나 하게 되면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건데 다른 단어로 표현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분석할 때 또 수작업을 해가지고 그 여러 표현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표현들을 하나로 묶어서 또 분석할 때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굉장히.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찾아내고 정리하고 통합하고 뭐 이러려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단어를 갖다가 단어 표현의 어떤 통일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레마타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표현이 달라요. 근데 표제화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찌됐건 간에 단어 표현을 이제 단어의 어떤 그 표현을 통일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 언어적 표준화라고 표현하는 게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이게 또 레마타이제이션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이거는 원래는 사전에 있는 단어로 다 통일시킨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사전에 있는 표현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사전에 있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건 하나의 표현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왜 그 표제화를 해야 되는 대상이 뭐가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오타죠, 오타. 뭐 이런 스타벅스 대신에 뭐 시타벅스라고 썼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사어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인데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잖아요. 어떤 다른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를 스벅이라고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축약해서 쓰는 경우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스타벅스 빈도 따로 나오고 스벅 빈도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타벅스도 따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별다방인가요? 그런 표현들도 한때 썼죠. 은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이제 스타벅스로 바꿔주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게 뭐냐면 스타벅스라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첫 자를 그 대문자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거는 이 대문자 S가 들어가고 어떤 건 소문자 S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역시 또 따로따로 다 빈도 분석이 따로따로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 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 언어를 다루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무수히 많은 수많은 그 표현들을 일일이 저런 정제 작업을 하려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이 필요한 겁니다. 저런 걸 미리 누군가가 또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전에 등록을 해놓고 그걸 서로가 공유해서 쓰게 되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줄이고. 예.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사전마저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지금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그런 적절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진들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표제화 작업도 됐고요. 이 표제 작업도 사실 코드 짜는 건 어렵진 않죠. 그 단어, 이런 사전에 그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사전에 있는 단어가 이 문장, 분석하는 그 문장 속에 있다면 그거를 바꿔주는, 그죠? 바꿔주는 그런 코드, 아주 굉장히 짤막한 코드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코드 자체는 이제 진짜 별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전이 문제죠, 사전이. 예. 자, 그래서 뭐 긴 얘기를 했는데 정제를 했습니다. 정제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대로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빈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빈도 분석이 텍스트 마이닝 쪽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 빈도 분석에 대한 이제 안내도 제가 따로 이제 블로그에 넣어놨는데 만약에 내가 코드를 짜지 않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이런 빈도 분석기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나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을 해도 좋습니다. 네, 해도 좋고요. 저는 이제 그 제일랩 마이너에서 따로 이제 그 빈도 분석기를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빈도 분석기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빈도 분석기 역할도 하지만 기존 빈도 분석기가 이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처리하는 어떤 능력들을 넣었어요. 이거에 대한 소개는 제가 따로 뭐 나중에 블로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빈도 분석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인데 뭐 이런 건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한 5, 6년 전에 이 KRKWIC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익스큐션 파일이 되어 있어서 그 프롬프트 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파일을 놓고 뭐 설치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파일 명을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들이 쭉 이제 빈도 분석기에 따라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리스트업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빈도수가 적힌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요 KRKWIC가 갖고 있는 장점 뭐냐면 뭐 설치를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코드 짤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들보다 데이터량이 많은 경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요거 말고도 제 앞서 여기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워드 파일 중에 빈도 분석 그 매크로를 심어 넣은 그런 그 워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건 정말 간단한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이게. 그래서 그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 워드 파일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실제 여러분이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몇만 건 이상, 몇십만 건의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걸 쓰기보다는 여러분이 코드를 짜서 분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빈도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깊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는 이미 각 프로그램마다 다 당연히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게 뭔지, 그걸 어떻게 호출해서 인풋을 어떻게 집어넣고 그 아웃풋이 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파이썬으로 짤막하게 표현을 하자면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고요. 일단 KONLPY를 설치하고 나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고요. 불러드리고 나서 만약에 인풋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마케팅 재밌어요? 아니 힘들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인풋 데이터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박스에다가 넣었어요. 넣고 나서 그놈을 가지고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을 하죠. 토커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잘라내면 뭐 빅데이터, 뭐 마케팅 재밌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잘라지겠죠. 그러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빈도 분석을 하면은 여기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제 그 빈도 분석을 하면 여긴 당연히 이제 문제의 하나니까 빅데이터나 마케팅이나 빈도 하나로 나오겠죠. 그렇죠? 예. 빈도 분석 자체는 뭐 그 굉장히 간단한 이제 로직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할 때 토커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이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토커나이제이션을 할 때 그 블랭크를 가지고 그죠? 그 띄어쓰기 한 부분을 가지고 보통 일단 먼저 잘라내요. 그죠? 네, 잘라내는데 이게 갖고 있는 문제가 한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아세요? 저도 이거 분석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외국어 우리가 만약에 해외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외국어를 다루잖아요. 뭐 인도네시아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국 시장을 조사한다거나 그러면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상당히 많은 나라의 언어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띄어쓰기를 쓰지 않는 나라가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언어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띄어쓰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태국 같은 데도 띄어쓰기 전혀 안 해요. 반면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프리퀀시 분석을 할 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언어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그 하나의 토큰이죠. 하나의 토큰인데 다시 말하면 띄어쓰기로는 분리해낼 수 없는 표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저런 거죠. 뭐뭐 하고 싶다. 라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또는 그 뒤에 이런 그 이모티콘으로 우리가 표현을 내가 그 예를 들어 이모티콘 같은 걸 갖다 사전에 일일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이모티콘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쓴다 쳐요. 근데 제 사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 이걸 잘라내거나 뽑아내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제가 그 프리퀀시 그 분석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J-프리퀀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실은 활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글에서는 이 동부 화재라고 하는 동부 화재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빈도 분석기에서 이걸 그냥 잘라서 빈도 분석을 하면 띄어쓰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니까 동부 화재 따로 빈도 분석하고 자동차 따로 분석을 하고 보험 따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부 자동차 화재 보험, 그러니까 동부 화재 자동차 보험이었던 건데 여기서 보험 따로 뽑아내 버리면 보험 자체 또는 자동차 자체 그 단어의 빈도가 섞여 버리죠.
그리고 동부 화재 자동차 보험의 빈도는 왕창 줄죠. 왜? 이 자동차 보험 다 떼버리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어떤 사람은 동부 화재 해놓고 띄어쓰기 하고 자동차 띄어쓰기 하고 보험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동부 화재 자동차 보험이라고 아예 다 붙여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쓰다 보니까 동부 화재 자동차 띄어쓰기 보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일일이 사람이 보고 정리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여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동부 화재 자동차 보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온다면, 동부 화재 띄어쓰기하고 자동차가 있는 것들도, 동부 화재 띄어쓰기 자동차 있는 거를 동부 화재 자동차 보험에 넣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집어넣은 그런 빈도 분석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빈도 분석기와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로 이제 분석기를 만든 것이고요. 그 밖에도 중간에 스페이스 없이 그 띄어쓰기 없는 상태에서 크크크라거나 어떤 표현이 크크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크 하나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적잖아요. 그죠? 크크크가 아마 굉장히 많을걸요. 예. 그러면 크라고 쓴 사람이 있고 크크란 쓴 사람이 크크크가 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다 합치는 거죠. 네,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주 그 파퓰러한 어떤 인기 있는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건 간에 사전에 없더라도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중요한 표현들을 뽑아내서 빈도 분석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코드 함수들은 뭐 다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또는 뭐 그 번거로우면 그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나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그 결과를 보면 한눈에 좀 전반적인 걸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저희 랩에서 직접 데이터를 긁어서 분석을 한 건데, 산토리니라는 지역하고 치앙마이라고 하는 지역에 관한 메시지들을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잔뜩 긁은 다음에 어느 정도 정제를 하고 나서 이것들의 빈도 분석을 한 뒤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수에 따라서 글씨의 크기를 크게 표현해 준 이 방법을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훨씬 무슨 얘기하는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산토리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름답다. 예, 실제로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죠. 정말 뭐 아름다운 데 많지만 이 산토리니 참 아름답습니다. 뷰가 정말 아름답고요. 특히 일몰이 전 세계 뭐 3대 일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 보면 그 레스토랑도 굉장히 그 중요해요. 이 산토리니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뷰를 보여주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그런 레스토랑 가는 게 굉장히 여기선 이슈고요. 와이너리 같은 것들. 예. 그렇고 여기 보세요. 일몰 나오고 있죠. 예, 일몰 같은 것들 나오고 있고, 여기 당나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당나귀를 타고 그 섬 이제 해변에서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죠. 예, 금방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비치가 사실은. 왜냐면 거기가 비치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눈에 띈 게 뭐냐, 사원, 그죠? 아름답다는 표현 역시 많이 나오고, 코끼리가 크게 나오죠. 코끼리가. 네. 그래서 금방 한눈에 그 빈도 분석 리스트를 가지고 보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렇게 한눈에 어떤 언어들이 지금 그 자주 언급이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이 바로 이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정제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